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아니면 중국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지금 중동은 싸우지 않는 평화, 좀 차가운,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가들과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의 생산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UAE가 우리하고 했던 게 인공위성 사업이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들이 의 최적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노동자를 한 번에 모아서 공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다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호나우두가 사우디에서 뛸 때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도라고 합니다.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란에 있는 테헤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지금 중동이라는 곳에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씩 빠지면서 사실 말 그대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둘 다 이길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에 그 누구도 반대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미국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이 안보망을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는 중동을 떠난다고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중동 국가에서는 미국인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없는 중동을 준비해야 된다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질서 재편이 이루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그만큼 변화가 있는 시대입니다. 중국이 기세가 아주 등등하죠, 요즘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친미 아랍 국가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미국이 친미 아랍 국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완전히 빠져간다. 그리고 미국이 떠날 것이다. 뭐 지금 당장 떠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떠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나라가 와도 우리는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손을 잡고 같이 가겠다. 미국이 도움이 된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는데 미국이 뭐 한 이쪽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중국이 뭐 도와준다면 중국과 손 잡겠다. 또 중국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러시아하고도 손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아니면 중국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지금 중동은 누구나하고도 손을 잡는 겁니다. 서로가 기대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가는 그러한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2016년 1월 달에 국교를 단절했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를 했고 양국 대사 교환하고 그리고 고위층들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변화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친하게 지내자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싸워서 서로 힘드니까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상태고 이거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 인상이 깊었는데요.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는 조금 힘이 빠져서 서로 좀 쉬자.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차가운 평화의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오는데 그게 아주 따뜻한 평화는 아니고 싸우지 않는 평화, 좀 차가운, 그렇지만 서로는 엄청 사랑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렇지만 또 미워하면 불편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사우디하고 이란은 좀 애매한 관계인데요. 1979년 이란이 지금의 정치 체제로 바뀌기 전까지 사우디와 이란은 미국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미국이 이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축으로 삼아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맞섰거든요. 그런데 79년에 그 한 축이었던 이란이 친미 노선에서 멀어지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더 시작된 거죠. 더군다나 물론 한 나라가 정체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1979년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세속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이슬람을 믿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세속적인 왕정이었어요. 그런데 79년에 혁명으로 왕이 쫓겨나서 공화정이 됐고요. 그리고 세속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이슬람 공화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이 그전에는 세속 왕정이어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 이란 사람들이 선택한 체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체제를
이란이 주변 국가에도 수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뜨악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이란에 축전도 보냈어요. 새로운 정권과 잘해보려고. 그렇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거든요. 왜냐면 당시 이란의 혁명 세력은 사우디가 자기 스스로는 뭐 이슬람을 믿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란이 보기에는 이슬람이 제대로 믿는 나라도 아니고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주변에서는 적어도 이란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는 이란이 수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부터 이 79년 이란이 체제가 바뀐 다음에 양쪽의 관계는, 즉 이란과 사우디 또는 이란과 사우디 주변의 순니 국가들 사이는 긴장 관계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길거리에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가 전기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들의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거의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2년에 석유를 수입한 게요, 하루에 거의 290만 배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60%가 넘게 작년에 수입한 곳이 바로 중동의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은 석유를 그만큼 못 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석유만 갖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산업 다각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석유 외의 산업을 일으켜서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 바쁘죠. 그래서 우리와 지금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한국과 협력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낮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좋긴 한데 그보다 메이드 인 US가 좋고 메이드 인 유럽이 좋은 거니까 우리가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려면 중동 국가들로서는 원하는 거를 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안 줘도 우리는 기꺼이 주면서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중동 국가들이 봤을 때는 최적의 파트너죠. 기술 이전이 가능한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술을 주더라도 협력해서 우리가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가들과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기술이 제일 좋다. 우리는 그 기술이 없는데. 근데 그 기술이 있으면 당신들이 그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될 거 아니냐. 왜 우리하고 하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기업가들이요. 우리 기술은 좋지만 우리는 못 만든다. 그 우리가 원하는 기술대로 만들어낸 능력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한국의 생산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훌륭한 생산 능력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강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동 국가들 높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시작할 때 한국과 하다가 조금 더 좋은 기술이거나 원하는 거면 또 다른 나라에 옮겨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UAE가 우리하고 했던 게 인공위성 사업이었거든요. 그 우리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의 기술로 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다음 화성이나 이런 가는 사업은 미국 나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국가들이 산업 다각화를 할 때 첫 발을 떼는데 많은 도움 주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세상이 재생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린수소예요. 그린수소라는 것은 아예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태양열이 좋은 중동에서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가기 전에 블루수소가 있거든요.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야 돼요. 근데 포집을 하는데 유럽 시장은 그린수소로 이미 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들이 블루수소의 최적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는 주로 블루수소 협력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열이 좋은 이쪽 지역에서 최적화된 사업은 그린수소죠.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의 에너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건설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일단은 건설을 하려면 상대방 산유국들이 유가가 좀 높아야 돼요. 유가가 높아야지 투자할 돈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보면은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당 80달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낮추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했잖아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가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은데 왜 80달러를 고집하냐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돼요. 석유 수요는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유가는 떨어져서 들어오는 돈은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종잣돈을 크게 만들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가가 그런데 지금 현재 80달러를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되고 있는데 건설업이 되려면 일단 풍부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건설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예전처럼 중동에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벌기는 어려워요. 건설로. 왜냐면 그전에 우리가 70년대에 중동시장에 갔었을 때는 우리 기업이 가고 우리 국민이 노동자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인건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자국민을 노동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가 입찰을 하게 되고 저가 입찰을 해서 따오면 애초부터 그 가격에서는 수치타산이 맞지 않는 가격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따오긴 따오는데 공사하면 손해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죠. 책임감 때문에. 한 다음에 감리는 외국 기업이 해요. 영국 기업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한 나라는 적정 가격이 100원에 해야지 되는 공사인데 그걸 우리가 80원에 따온다. 그런데 감리는 100원 수준에서 하면 당연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추가 공사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못 벌죠.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래서 중동 시장에서 초반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도 그런 얘기합니다. 돈 남은 거 없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공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려면 사우디 네온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만 뭐 수십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건설업계 계신 분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많은 노동자를 한 번에 모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다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간중간 공사를 하는데 전체 큰 공사는 우리가 사실상 좀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질문이죠. 진짜 그게 가능할까? 170km를 도시를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채예요. 그 도시 길이는 170km인데 폭은 200m고 높이는 500m? 롯데 월드 타워 같은 거를 그거보다 더 높거든요. 그 높이로 170km를 양쪽으로 그게 까는 게 가능하겠는가? 다들 의아해하죠. 그런데 일단 그거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걸 모듈로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마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기는 하는데 수정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물로 보려면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거기 가보려다가 일정상 못 가봤는데 일단 7월 달에 네옴 전시회를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좀 더 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두바이가 지금의 도시를 계획해서 지금까지 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공을 이뤘는데 40년 걸린 신도시거든요. 두바이라는 곳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지으려고 그러느냐. 사실 두바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는 아미르 국가가 7개가 서로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각 국가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두바이는 두바이국이에요. 두바이 아미르국이고 두바이 아미르국에는 아미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는 아부다비와 달리 다 독립재산제예요. 그런데 이들 나라가 뭘 같이 하냐면 외교하고 국방을 같이 해요. 근데 두바이는 이 아랍 아미르국 연방의 7개 나라에서 나오는 총 석유의 4%밖에 안 나요. 거의 96%는 아부다비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는 애초부터 석유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돈을. 두바이는 4% 석유밖에 안 나는데 이거 오래 못 갈 거라는 건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70년대에 두바이의 발전 모델을 석유가 없는 모델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로 나온 수입으로 하부 균형,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그러면서 두바이를 비석유 분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 금융, 항공 두바이라는 위치를 보니까 전 세계에 10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두바이를 허브 공항으로 만들어서 에미레이트 항공을 만들었고 그리고 금융을 전부 다 유치를 해서 중동에 싱가포르를 만들었죠. 싱가포르는 홍콩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개발하면 그냥 개발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척지를 해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그걸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팔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바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만 살 수 있는 국가예요.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죠.
계속 자전거가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수입 중에 하나가 관광이잖아요.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거, 두바이의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의 국가 운영의 핵심어는 개혁이에요. 이노베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바이는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주변 국가들은 석유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바이가 간 길이 맞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두바이처럼 가려고 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말입니다. 두바이를 뺏기면 그 뺏긴 도시밖에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네옴이라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 신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경기도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두바이가 보여주지 못한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 두바이 새로운 사우디식 신도시를 보여주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네옴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두바이도 걱정이 되죠. 만약에 네옴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들어왔던 모든 관광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두바이도 향후 10년 동안 두바이의 경제 규모를 2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맞설 수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런 전통적인 산유 국가들이 석유 없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앞선 게 두바이고, 그 두바이와 함께 이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UAE가 가장 앞서 있죠. 그 선두 자리를 사우디가 채우겠다. 아랍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주로 읽어봤는데요.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과거의 전통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하고요, 결단력 있고, 그리고 빨라요.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약에 국왕이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관료들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 논의를 해요. 논의한 단계에서 뭐 수정도 되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면서 국왕 자체가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조율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100이었다면 100에서 많이 빠져서 60, 70으로 하는데 그나마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모하메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난 이걸 하겠다 그러면 바로 갑니다. 그게 빨라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일단 지금 현재 국왕인 아버지가 53년 동안이나 우리로 치면은 서울시장을 했어요. 리야드 주지사를 한 겁니다. 53년 동안.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살만의 아버지 살만 국왕이 사우디의 그 수많은 왕자들을 쉽게 말하면 훈육하는 훈육 대장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왕자나 공주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엄격하기도 하고. 그걸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지사인 아버지 일하는 걸 봤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85년생 왕자가 뭘 알겠어? 국정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알겠어? 이제 갓 왕세자 된 사람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보통의 왕자들이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를 직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비전이 있는 거죠. 저는 모하메드 빈 살만을 비전이 있는 지도자로 봅니다. 다만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말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잘 가라앉힌다면, 좀 더 의견에서 민주적인 거를 조금 더 받아들인다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와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사실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우리 기업 총수들이 롯데호텔에 가가지고 왕세자를 만난 이유도, 사실 왕도 아니고 왕세자인데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굉장히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우디가 한국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사우디를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업들은 믿습니다. 기업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는 않거든요. 국가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손해보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국부펀드에 돈이 많잖아요. 그럼 돈을 굴리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포츠 투자라는 게, 스포츠를 그냥 스포츠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산업입니다. 그 스포츠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만하죠. 이득이 나는 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특히 외국에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 자체에서도 호나우두 데려오면서 하는 게 자체에서도 산업 기반을 늘려야죠. 프로축구가 만약에 발전을 하면은요, 프로축구와 관련된 산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석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67%입니다. 67%가 대학교를 나와도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스포츠 프로축구만 해도 발전하면은 프로축구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뭐 스포츠 해설가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프로축구단 운영할 때 매니지먼트 팀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스포츠 시설에 투자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산유국들이 산업 다각화의 일원으로 하는 겁니다. 카타르가 자국민이 50만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국민이 40만이나 되면 많아요. 30에서 40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 통계를 보면 250만으로 나와요. 외국인들이 200만이 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그래서 다 웃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월드컵을 하면은 일단 어차피 카타르도 발전을 해야 되면, 우리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많은 시설들을 개선을 했잖아요. 도로도 하고 뭐 사회 기반 시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월드컵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파생 산업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포츠 산업도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보는 거고, 사우디가 또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를 본따서 우리에게 기술 전수를 받고 해서 그 사우디표 아이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산업 발전을 해서 고용을 늘리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도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호나우두가 사우디에서 뛸 때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사우디는요, 정식적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니면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남녀가. 그런데 호나우두는 결혼을 안 한 동거녀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과연 사우디가 그거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호나우두가 들어가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관습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생각도 바뀌는 거고. 발전을 하려 보니까 사우디에서 올해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발렌타인데이 광고가 나왔어요. 우리한테 너무 발렌타인 광고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우디에서는 그걸 발렌타인 광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뭐로 보냐면 궁극적으로 사우디도 외국처럼 보통의 국가처럼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아유, 돈 갖고 저렇게 돈 막 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산업 다각화라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겁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